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구성적인 요약. 구성적인 요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시문들 요약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 하나의 유기적인 구성이 돼서 한 편의 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 구성을 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제시문들의 관계에 따른 논리적인 이거에 따라서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구성을 많이 강조하는 학교가 서강대학교 논술이 그래요. 서강대학교 아까도 말했지만 서강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시문이 막 5개, 6개인데 이걸 분류하라고 그랬거든? 분류해서 뭐 하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는 2개, 3개, 3개 이렇게 똑똑 떨어져요. 얘네들은 1개, 4개 막 이렇게도 돼. 그러니까 좀 딱 보고서 뭐지? 막 이런 당황스러움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구성적인 요약인데 여기서 논리적인 흐름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 여기서 연습을 한번 보자. 제시문 나다라를 근거로 하여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제시문 가히 밑줄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논하라. 사실은 밑줄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논하라는 것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나다라를 통해서 밝혀라 이런 얘기지. 자, 영국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밀은 1861년에 정치상의 대의제와 분권제의 의의를 강조한 대의정체론을 저술하였다. 대의정체론, representative democracy지. 대의정체론은 공리주의 이론에 입각해. 공리주의가 뭐예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그러니까 대의정체론 요것을 그 공리주의 이론에 입각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야기하는 형태의 대의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의 의회 제도론을 완성시킨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민계급은 정치적인 승리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나타난 수많은 노동자계급의 정치 참여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회 정치를 무조건 참여할 수만은 없었다. 새로운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정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폴리틱스하고 관련이 있죠. 정치 체제를 가리켜. 알겠지? 정치 체제. 영어로는 폴리티야. 자, 그는 좋은 정치 체제의 근본 요건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미덕과 양식을 들고 그러한 미덕과 양식을 촉진시키는 정치 체제, 폴리티는 바로 대의정치,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전제한 다음에 대의정치 제도에 관해 깊이 고찰한 결과 대의정체론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정치, 즉 의회 정치, 의회 정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다수에 의한 압제를 초래할 수 있다. J.S. 밀이 이 다수에 의한 압제 이런 거 상당히 경계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자유론 온 리버티라고 하는 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거든.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 다수가 따르는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반적인 의견, 오피니언인데 커먼 센시컬한 상식적인 의견들, 우리 사회에서 다수가 따르는 의견을 통념이라고 부르죠. 그런 이제 통념이 한 개인의 의견을 다르다라고 해서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 주장을 해. 이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다수가 옳지는 않죠. 그지? 거기서 이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중세시대에 보면은 우리 천동설 주장했죠. 다수가 천동설을 지지해요. 다수가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아. 다수결하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구가 돈다고. 천동설은 하늘이 돈다는 거죠. 그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구가 도는 거란 말이야. 천동설은. 근데 그게 이제 신학적 체계에서는 그게 맞다고. 그치?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치? 다수가 거짓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어떤 독립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면 그것이 진리를 밝혀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의 의견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개인의 의견이 그 한 개인이 제시한 의견이 다수의 통념과 달리 제시되었을 때 그게 거짓일지라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하면은 그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토론이 일어나지. 토론이 일어나면서 진리를 주장하는 사회 통념이 진리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이 우리의 통념이 왜 옳은지를 그 근거를 더 찾아내게 되겠지. 그러면서 진리가 어떻게 된다? 더욱더 생생하게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100% 완벽한 진리를 담고 있지는 않죠. 부분적인 진리만 담고 있어. 그것은 개인이든 다수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부분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개인들의 의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번째 이유도 있고 한데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면 이제 거의 설명이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다수에 의한 압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 그래서 자유론에서도 전개하는 게 천재의 독창성, 천재가 이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을 해야 돼. 언론의 자유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유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가 인습에 빠지지 않고.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008학년도 그 연세대학교 수시 문제에서 세 번째 지문으로 자유론이 한번 나왔었어요. 천재의 독창성과 관련된 얘기. 자, 그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정치, 즉 의회 정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한 다수에 의한 압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의 계급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지? 그건 아니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대표제도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품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인 1표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요거지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뭐에 따라서? 직업과 교육 정도에 따라서 따른 복수 투표제. 1인 1표가 아니라 평등하게 우리는 보통 우리 1인 1표를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복수 투표제를 주장을 했죠. 요것이 제기된 이유,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제 한번 밝혀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죠. 일단 제시문 가에 따르면은 뭐다? 직업과 교육 정도에 따른 복수 투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자, 근데 사실은 요거의 이유가 가에서 일부가 나와. 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민주주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제고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거죠. 레이즈 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야. 이 얘기는 중간에 비어있지만 직업과 교육 정도에 따라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수결,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더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그런 것이 지금 가정되어 있는 거지 중간에. 그제? 자, 제시문 나를 보자. 자, 여기 소크라테스 또 하나 자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 있네. 아데이만토스. 무엇인? 아데이만토스는 제자예요, 제자.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아데이만토스하고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글라우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얘네들이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지금 여기 국가에서 이게 나온 건데 플라톤의 국가. 이제 현명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돈을 받고 남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패들 말이네. 그들을 대중은 소피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방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네. 즉, 대중들의 집회에서 형성되는 통념에 불과하단 말이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걸 구별을 해.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오피니언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제 힐학으로 독사라고 하잖아. 그리고 진짜 지혜,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을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해. 에피스테메. 요게 진짜 인식이야, 인식.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난리지지. 난리지인데 진정한 난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데아를 알 수 있는 거, 진짜를 아는 거고, 요것은 사람들이 현상 세계에서 감각적인 걸 아는 걸 이제 오피니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통념이라고 번역한 것도 이걸 말하는 거지. 독사, 오피니언. 자, 근데 봅시다. 통념에 불과해. 대중들이 갖고 있는 견해에 불과하다. 이것은 소피스트들이 이른바 지혜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네. 그것은 어떤 힘센 동물을 기를 때의 경우가
볼 수 있네.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동물의 여러 가지 기질, 욕망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동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동물이 가장 난폭하며 어떤 경우에 온순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 또 그 원인까지도 알게 될 테지. 이 밖에 또 어떤 때에 소리를 지르고 이쪽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 온순해지거나 또는 난폭해진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경험을 한 덕택인데 그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며 하나의 기술처럼 남에게 가르치고 있네. 이제 동물 기르는 기술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동물을 기르는 기술이야. 이게 소피스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동물을 기르는 지혜. 이거 얘네들 지혜라고 부르는데 이게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야, 사실은. 자, 하나의 기술점 남에게 가르치고 있네. 소피스트들 당시에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였잖아. 되게 중요한 것이 변론, 응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잘해야 돼.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애들이 소피스트들이야. 사교육 강사들이야. 엄청난 돈을 벌었죠. 예를 들면은 그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 상대주의. 그지?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사교육해서 돈 버는 사람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소크라테스가 논박하려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논박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지혜라고 주장하는 걸. 자, 그러나 그는 동물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서 아름답고 추한 것, 선하고 악한 것,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 등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르치려는 게 진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근데 요 지혜는 요걸 아는 것은 아니야. 진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선에 대해서, 진짜 올바른 것에 대해서. 올바른 것에 대한 이러한 알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 등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걸세.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동물에 대한 것과 다름이 없네. 즉, 그 동물이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부르며 그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고 부를 뿐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는지 그 까닭을 전혀 모르고 있네. 다시 말하면 필요하고 불가결한 것을 선 또는 미라고 부를 뿐 그와 같이 필요한 것과 선한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며 따라서 남에게 가르칠 수도 없네. 교육자가 이런 정도라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네. 그 뭐야? 진짜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선, 올바른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소피스트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르면서 가르친다는 얘기죠. 옳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어서 했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중의 기질과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자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같은 거지. 정치로 말하면. 그지? 대중 영합주의라고 말하는 거.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좋다라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자와 똑같다는 말이세요. 이것은 그림이나 음악 또는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방금 말한 동물의 사역자와 다를 것이 없네. 혹시 다수자가 칭찬하는 일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근거를 그들이 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들을 수 없을 테죠. 그럼 그와 같은 점을 머리에 두고 상기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네. 즉 앞에서 이야기한 미 자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구분했던 건 말이네. 대중은 그런 미 자체의 존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물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또는 믿는 일이 있는가? 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중에게는 철학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중 영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아름다움 자체, 선 그 자체, 올바른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의 것, 요것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누가 하는 거야? 이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거야. 이것은 어떤 것들이 하는 거야? 대중들이 하는 거죠. 대중하고 진짜 지혜로운 자. 철학자는 뭐야? 지혜를 사랑하는 자지. 필로스 더하기 소피아. 소피아가 지혜야.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요거 본질적인 본질을 이제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지?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얘는 지금 제시문 나는 요거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하는 거 뭐와 관련해서 교육 정도 지혜를 진짜 지혜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하고 관련이 있겠지. 제시문 다를 봅시다. 토니 나이는 1996년에 당시 4천이던 FTSE 100 런던 증권시장의 100대 기업 주가지수 FTSE 100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돈을 현금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저축계좌에 넣었다. 70억 원을 주식시장에서 빼낸 그의 행동을 두고 고객, 동료, 신문들은 연일 그를 비난했다. 그는 비운의 박사로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FTSE가 1990년대 후반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자 다이는 더욱더 바보처럼 여겨졌다. 1999년에
필립스 앤드류사는 다른 어떤 펀드 관리 회사보다 많은 고객들을 잃었다. 토니 다이 때문에 그런 거죠. 1999년 4분기에 이 회사의 고객 수익률은 전체 67개 업체 중 66위였다. 하지만 다이는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업종 주식들을 피했으며 고객들이 투자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유지했다. 그 결과 2000년 3월 초에 96년 결국 이제 4년 후에 나타난 거죠. 3월 초 그는 조기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실상 쫓겨났다는 말이 공공하게 나돌았다. 영국판 타임스는 필립스 앤드류사를 웃음거리라고 이제 조롱했고 다이의 후임자는 다이가 겪었던 고생을 이어받았다. 그것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마지막 몇 년간 그가 겪은 수모는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이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의 판단은 옳았다. 이거죠. 이 지금 토니 다이는 얘 판단이 옳았지. 판단은 옳았어요. 판단은. 그지? 여기서 나온 거 보면은 필립스 앤드류사가 전력을 수정하기도 전에 주식시장은 반전했다. 인터넷 통신기술 쪽 곤두박질 쳤고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졌고 다이가 보유하고 있던 유행에 뒤떨어진 가치주는 잘 나갔고 현금은 폭락한 인터넷 주식보다 나았다. 필립스 앤드류는 2000년 2, 4분기에 고객 수익률 6.4%를 기록, 연간 수익률 28% 이상 하며 연기금 운용 실적에서 정상에 올랐다. FTSE는 다이가 직장을 떠날 당시 6,400 이상이던 것이 이후 3년간 3,300 이하로 떨어졌다. 반토막 났네요. 다이는 1996년에 그의 고객들이 지수 4,000일 때 주식을 팔아 그 돈을 저축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바 있었다. 결국 7년 후에 그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다이가 어때요? 그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토니 다이는 어떤 존재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거죠. 그치? 얘랑 대비되는 것이 뭐예요? 일반 대중이지. 왜? 대중들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대중들은 다이를 비난했잖아. 다이를 비난했죠. 자, 근데 토니 다이는 옳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과연 현명했을까?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수백 명의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토니 다이는 다수의 선택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결국 명예를 회복했지만 이미 언론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고객들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일자리에서 쫓겨난 뒤였다. 펀드 매니저에게는 다수의 시각이 동조하게 만드는 편향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이거죠. 다수 시각에 동조하는 거 편향된 인센티브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 이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다라는 거야. 대중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에게 영합해야 돼. 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처럼 쫓겨나요. 사실 소크라테스도 보면 어때요?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를 논박하고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이 그 얘기잖아. 자기 최후 변론하는 거. 변론할 때 뭘 얘기해요? 거기서 나는 마치 등야와 같이 우리 아테네 시민들의 영혼을 훌륭하게 다스리도록 귀찮게 할 거야. 이래요. 너네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하더라도 뭐 할 거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이래서 죽음을 당하죠.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볼 때도 이제 대중들이 영혼이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거네요. 소크라테스가 볼 때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진정한 지혜를 이제 갖고 있는 척하는 소피스트를 논박하고 다니면서 미움을 사갖고 이제 기소가 된단 말이야. 이거 비슷한 거죠. 다수가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도 이 토니 다이하고 요거랑 저기 했을 때 다수의 시각에 대한 동조가 일어나는 거. 대중들이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동조를 일으키기에 한다라는 거야. 자, 반면 토니 다이는 다수의 선택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펀드 매니저에게 다수의 시각에 동정에 만드는 편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만약 그들이 다수와 다른 시각을 취해서 성공할 경우에는 소수의 고객을 얻는 데 그치지만 토니 다이 같은 거 그런데 실패할 경우에는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로 볼 때는 자기 지혜를 발휘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지. 소크라테스도 어떤 거야? 자기 영혼만 돌봤으면 되는데 아테네 시민들 영혼을 돌보겠다, 훌륭한 영혼을 갖도록 만들겠다 해갖고 죽임을 당하잖아. 그치? 토니 다이 사례나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는 재심은 다 같은 경우는 다수에 대한 동조가 이제 쉽게 일어날 수 있음.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 다수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을 때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1인 1표제에서 다수에 의한 무면 결정에 우리가 편향되게 따라가는 그런 동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자, 제시문 라는 지식이나 정보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흔한 생산 요소가 아닐 뿐더러 양으로 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육체적 노동력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노동과는 달리 지식과 정보는 축적되면 될수록 한계적인 가치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소비와 분포는 시간이 갈수록 초기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그것의 소유자에게 계속되는 소득의 격차 또한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지식, 정보 격차가 뭘 이야기할 수 있다? 소득 격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고학력, 고소득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교육 투자를 통하여 인적 자본을 여유있게 획득하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는 인적 자본을 투자할 여유가 부족하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자, 교육 투자. 그러니까 다시 이거 정보, 요거하고 순환관계 있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지식과 기술 습득의 격차로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소득 격차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요것은 뭐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부를 얘기하고 있죠. 부 소득 격차. and 지식 정보라고 하는 여기서는 GH면 교육이지. 앞에서 말한 요거하고 관련이 있죠. 요것이 이제 제기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디서 복수투표제. 요 복수투표제가 주장이 되는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GA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지? GA 차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 능력, 현명함. 올바른 판단 능력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투표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질 제고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질 제고하고 관련해서 볼 때 어떻다?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제시문 나를 통해서 보면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만 어떻게 대중들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지혜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하고 또 독립적으로 하나 또 보게 되면 이 제시문 여기에서는 이거 부하고 지혜의 수준이 이제 계속 서로 순환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교육 요게 중요하다는 거지. 좋은 직업을 가져갖고 부를 축적한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지식정보 사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JS 미리 그 대의정책 얘기할 때는 지식정보 사회 아니잖아요. 아니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거기서 민주주의가 이제 혁명을 통해서 이제 쟁취가 되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영국은 좀 더 빨랐죠. 1680년대 명예혁명 이거 이후에 얘네들이 민주주의가 일어났고 자본주의 하에서 대중교육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반 그 노동자층에 대한 직업교육이냐 아니면 이제 대학교육이냐 이런 교육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토니 다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토니 다이의 사람들 이것은 이제 다수 시각에 동조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랬을 때 다수의 시각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지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가 펀드 매니저들 이게 사실 펀드 매니저가 일종의 소피스트 비슷한 거죠. 그지?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펼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다수의 의견에 압도되거나 그네들로 이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시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구성적 요약이라고 했을 때 제시문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는 크게 보면은 논리가 여기서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저는 복수투표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첫째, 지혜로운 자. 얘네들이 투표권을 많이 가져야 돼. 올바른 판단하니까. 두 번째, 대중들은 지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대중들은 지혜가 없어. 요거 얘기하는 거. 지혜로운 자 얘기하는 것은 재심은 여기에서 민주주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하는 거하고 요거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지혜론자 얘기하는 것은 일단 제시문 나에서 우리가 요걸 거꾸로 읽어서 얘기할 수 있지. 그 자체를 아는 것. 이제 요거 얘기할 수 있고 나에서 그리고 나에서 어떤 거 이거 소득 격차 지식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소득을 더 갖게 되고 소득을 더 가지면 지식 정보 더 높은 지혜를 갖게 되고 하는 거 나를 가지고 요 두 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얘가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죠. 방향으로 보면. 그리고 대중들이 이렇더라고 하는 얘기는 뭘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뭘 갖고? 제시문 여기서는 나하고 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동물을 기르는 지혜 정도를 진짜 지혜라고 착각하는 소피스트들 그리고 토니다이를 비난을 했던 그런 대중들의 우매한 판단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지지한다. 이런 논리적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읽으면 여러분이 좀 더 잘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